네, 이어서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벤처 스타트업 그리고 비성장 기업의 이슈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또 전망해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도 와우원의 김영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 먼저 한 주간의 벤처 스타트업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해보죠.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들이 주목을 받았을까요? 네, 이번에는 정말 핫한 키워드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먼저 지금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오픈 AI, 챗 GPT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이번 주에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챗 GPT를 활용한 기업의 산업계의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예. 오픈 AI가 챗 GPT 72달 만에 1억 명의 그 사용자를 넘기면서 돌풍을 일으키는데요. 이를 이제 신산업에 도입하려고 하는 국내 ICT 업계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 네이버가 일단 그러니까 생성형 AI와 검색 역량을 접목한 서치 GTP를 올해 상반기 내로 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자사 서비스에 생성 AI 기능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또 여러 가지 대기업에도 많이 있고요. 삼성 SDS나 포스코 ICT는 국내 RPA, 그러니까 업무 자동화 솔루션에 챗 GPT 기능을 도입하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이죠. 저도 여러 번 언급하는데 베스트핀 글로벌 같은 경우는 GPT 기능을 토대로 만든 AI 챗봇입니다. 헬프나우 AI를 지난해 말에 이미 출시를 했는데요. 요 버전이 사실은 요번에 오픈 AI가 내놓은 챗 GPT 3.5의 이전 버전을 활용해서 만든 그런 서비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독형 사스 AI 챗봇인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업스테이지, 여기도 AI 기업인데요. OCR, 즉 이미지에서 텍스트 정보를 추출하는 솔루션인데요. 이것을 지금 가상인턴 아숙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시를 하고 사내 업무에 도입했다고 합니다. 예. 에드테크, 그 광고와 테크니션을 결합한 에드테크죠. 와이더 플래닛이라고 하는 회사는 챗 GPT 기능을 광고 업계에 탑재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광고 대행사 내 광고 운영이라든가 실질적인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그 생성 AI를 더 고도화하려는 움직임도 많은데요. 첨삭 AI 서비스, 그러니까 글쓰기 첨삭 AI 서비스를 개발한 스타트업이죠. 투블럭 AI는요. 생성형 AI 활용 방법에 대한 특허 2건을 이미 등록을 했고요. 주제 특화 챗봇 서비스의 경우 긴 대화에서 그 AI가 문맥을 효과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생성형 AI가 가져올 AI 그 산업계의 어떤 그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기대되는 바입니다. 네.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이렇게 개발이 되자마자 관련 기업들이 도입하기 위해서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IT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분주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난주 얼마 전에 이 소식 나오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이슈가 됐는데 금융감독원이 증권형 토큰 STO를 발행 유통을 허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이 시간에서도 우리 NBN에서도 많이 지금 이 부분을 다루고 있고 오늘도 여러 가지 발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시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돼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블로터라고 하는 기업이 사실 선발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은 이미 이제 그 블록체인 전문 운영 서비스를 이제까지 좀 많이 하면서 STO를 준비하는 기업들을 위해 토큰 발행형 사스, 그러니까 실버 마인이라고 하는 무료 그러니까 서비스를 무료 테스트 프로모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GPT도 좀 한번 써보시지만 여기 지금 한번 그 사용을 해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그 선정된 기업의 하나에 대해서는 무료 컨설팅도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거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 블로코 같은 경우는 2016년서부터 그 장외 주식 시장에
나와서 부동산 종합 공부 사업이라든가 예탁 결제원의 STO 플랫폼 개념 검증 사업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STO 관련된 구축 사례와 노하우를 가진 1세대 블록체인 기술 기업입니다. 예, 예. 예, 기술성 평가를 통해서 기업 IPO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반면 이제 주요 증권사들이 STO 거래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이를 선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ICT 본부를 플랫폼 기업 기획팀과 채널 기획팀으로 세분화하고 디지털 자산 리서치 팀을 신설해서 디지털 자산 관련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뮤직하우저 가장 또 이렇게 앞서 있는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인데요. 뮤직하우요? 예, 네. 뮤직하우와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혁신 금융 서비스를 공동으로 신청했으며 투자자 계좌 개설 및 투자 금액 예치, 음악 저작권 자산 수익 유동화 관련해서 업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키움증권에서는 부동산 수익 배분 서비스 비브릭, 그리고 부동산 디지털 수익 증권 카사,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 펀블, 그리고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 테사, 미술품 조각 투자 이랜드 넥스트, 이랜드 이노블 같은 것들과도 업무 협약을 맺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KB증권, 또 대형 증권회사죠. 여기서도 네. SKCNC와 함께 STO 플랫폼을 자사해서 직접 구축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외에도 가축 자산 조각 투자 플랫폼인 뱅카오와도 협약을 맺고 있고 증권형 토큰 발행 플랫폼을 싱가포르형으로 해서 ADDX와 함께 2천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는 260억 원이 좀 넘죠. 예, 직접 예.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또한 정말? 신한투자증권도 국내 자산 거래소 업비트 가지고 있는 두나무죠. 두나무와 자회사인 람다 256과 손을 잡고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고요. 블록체인 기업인 EQBR, 이지스 자산운용과 함께 핀테크 스타트업 A판다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증권사에서 앞다퉈서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곳이 바로 SK증권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SK증권이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주식도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디지털 사업본부를 포함해서 디지털 부문을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펌블, 그리고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아텐가이드, 블록체인 기술회사 해치스랩과 가상자산 수탁사 인피닛블록에서 지분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NH투자증권이라든가 하나투자증권, 하나증권, 그리고 교보투자증권 외에도 미래에셋, 삼성증권에서도 직접 지금 조각투자 플랫폼을 개발을 하거나 예. 디지털 자산 업체들과 함께 MOU를 체결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증권사 입장에서는 STO 플랫폼이 앞으로의 그러니까 가상 자산 이 부분을 흡수를 하면서 시장 선점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핀테크 업체들이라든가 블록체인 기업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활로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STO와 관련한 여러 이제 기업들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렇게 벤처 스타트업 이슈로 챗 GPT 돌풍과 관련한 스타트업, 그리고 증권형 토큰, STO와 관련한 이슈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은 어떤 벤처 기업을 소개를 해주실 건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방금 전에 STO 관련된 이야기도 했으니까요. 네. 오늘은 핀테크 기업을 한번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네. 1세대 벤처 기업이자 또 핀테크 기업, 그리고 결제 서비스에서부터 결제 플랫폼까지,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는 우리 페이게이트를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글로벌 핀테크 전문기업 페이게이트 대표님 직접 저희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페이게이트 대표 박수영입니다. 페이게이트는 1998년에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요. 지금은
그 외화 송금 업무 그리고 그다음에 P2P 플랫폼 회사에게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월렛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페이게이트의 박수영 대표님 저희가 직접 이렇게 자리에 모셨는데 사실 IT, 핀테크 전문 기업이라고 해서 저는 사실 남성분이 오실 줄 알았어요. 예. 네. IT 쪽에 여성 리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도 지금은 좀 더 생기긴 했지만 예. 그래도 전체의 10%는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핀테크의 뭐 그야말로 시초다라고 앞서 대표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회사명이 페이게이트예요. 네. 회사명이 좀 참신한데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창업은 어떻게 또 하시게 되신 건지 궁금한데요. 예, 98년도에 같이 그 직장을 다니던 동료하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그 직장에서 서로 같이 그 공유했던 그런 기술이 이제 예. 그걸 그 서로 접목을 시켜가지고 다시 취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예. 창업을 할 것이냐 하다가 이제 창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서 그 페이와 게이트웨이를 따가지고 페이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창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네네. 미모의 공대생 출신이신가요, 혹시? 아니요, 저는 공대생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데 문과생입니다. 어떻게 IT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니까 이제 동아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컴퓨터 동아리가 있어서 막 모여서 하고 이러는데 저는 사실은 동아리 활동을 별로 하지는 않았는데 예. 수업은 열심히 하고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제 나름대로의 이제 뭐 학원을 다닌다든가 이런 거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4년 내내 학원을 열심히 다니면서 컴퓨터 관련돼서 공부를 열심히 했죠. 예. 네, 학원은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예, 전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독학으로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기업까지 네. 결국엔 창업을 하게 되셨는데, 예, 창업 스토리가 상당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핀테크 분야 중에서도 글로벌 전자상거래형 결제 분야를 중심으로 이제 상당히 집중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페이게이트의 서비스 특징과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는 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예, 처음에는 98년, 99년에는 처음 창업을 하면서 우리가 그 국내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위해서 우리가 역할을 하는 거는 너무나 많은 주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 좀 어렵지만 국경을 넘는 그런 거래, 한국인의 해외 거래, 외국인의 한국 거래에 우리가 역할을 한다면 예. 좀 어렵지만 경쟁력도 있고 수익성도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작부터 글로벌을 넘으셨군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사보다는 빠르게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라던가 텐센트의 예. 텐페이 뭐 아니면은 그 위챗페이 뭐 이런 거래들을 저희가 하고 또 일본의 편의점이라든지 일본인들은 계좌 이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계좌 서비스를 한다던가 유럽의 페이먼트도 저희가 해본 적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비자나 마스터 거래 이런 식으로 국경을 넘는 거래들을 많이 취급을 했죠. 근데 좀 예. 상당히 너무 많이 빨라서 예. 처음에는 좀 고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관련 플랫폼 시장을 상당히 선점하고 있다고 하는데 80에서 90%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90% 점유율을 기록했던 것은 코로나 이전에 네. 저희가 그 중국 쪽 거래들은 좀 저희가 많이 거래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완전히 거래가 사라진 그런 거래들도 있고요. 예. 완전히 이제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중국 차이나 유니온페이를 다시 재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나름대로는 기대가 큽니다. 예. 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커머스 약진이 좀 두드러지긴 했는데, 네네. 예, 페이게이트에서는 뭐 이때 당시에 좀 분위기가 어땠어요?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저희는 로컬 거래를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코로나 당시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대부분 다 이제 로컬 거래를 취급하는 회사들이 거래량이 늘어났고요. 저희는 그렇게 뭐 로컬 거래에 집중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을 해서 예. 회사가 막 너무 어려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서비스 중에 해외 송금이 있는데 사실 이게 원래 은행에서만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 네네. 뒤처지는 생각인가요? 네. 근데 이 페이게이트와 은행을 비교한다고 봤을 때 소비자들이 뭐 취할 수 있는 장단점이랄까요? 그런 게 뭐 따로 있을까요? 예, 글로벌 그 국가들이 200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이제 그
소액에 대해서는 은행이 아닌 그 예. IT 기업들이 송금을 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다 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언제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같으면은 2007년하고 2005년에 저희가 2개의 라이센스를 취득을 합니다. 2007년에서 2005년 사이에 네네, 허가가 2005년에서 됐다고요? 예, 그래서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저는 2개의 라이센스를 저희 회사는 받았는데 이제 커머스 관련된 그 자금에 대한 것을 저희가 취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 송금 업무하고 그다음에 단순 송금을 할 수 있는 이전 거래 송금 업무에 대한 라이센스를 저희가 취득을 해서 예.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 한국에서 해외로 출발하는 자금, 또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을 저희가 벌크로 받은 다음에 다시 자잘하게 쪼개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에서 많은 그런 사업자들이 아마존에 물품을 올려놓고 판매를 하면 아마존 입장에서는 다시 한국으로 자금을 보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사업자나 아니면 개인 소호나 뭐 이런 분들에게 자금을 일일이 다 보낸다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크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송금 수수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 회사 같은 회사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다 이제 벌크로 자금을 보냅니다. 예. 벌크로 자금을 보내고 자잘한 그 꼬리표를 달아서 보내는 거죠. 원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저희는 이제 그걸 한국에서 받아가지고 자잘하게 다 쪼개서 다 예. 이제 실제로 돈의 주인에게 돈을 보내주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장점이 되는 건 수수료 마진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건가요? 예, 빠르고 또 그다음에 저렴하게 송금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금액이 커졌을 때, 아주 금액이 커졌을 때는 은행에서 하는 것이 뭐 수수료가 크게 많이 비싸지 않을 수는 있는데 예. 다만 이제 집에 앉아서 안방에 앉아서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또 있고 은행에 굳이 안 가도 된다라는 거, 네. 뭐 이런 장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네. 이제 편하게 집에서 이제 이용할 수 있다. 음. 상당히 큰 장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리고 대표님, 페이게이트가 보유한 서비스 중에 눈에 띄는 것이 페이퍼트라는 서비스입니다. 세이퍼트. 네. 세이퍼트요, 세이퍼트. 네. 어떤 서비스인지 어떤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 세이퍼트는 저희가 그 창업을 해서 많은 그 커머스 기업들한테다가 그 결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카드사나 통신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거를 계속 쪼개가지고 정산을 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회사가 정산해야 되는 회사가 400개나 되는데 그 400개나 되는 회사들에게 정산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돈을 좀 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돈을 더 보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중간에 예. 매뉴얼 작업이 끼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돈을 천천히 벌더라도 매뉴얼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없애야겠다 싶어가지고 고안을 한 것이 이 월렛입니다. 그래서 예. 2000년에 고안을 해서 2003년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여태 그 월렛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회사는 자금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한마디로 지갑이라는 거죠. 네네, 지갑이죠. 예. 그래서 그 자금을 아주 큰 자금들을 그 월렛 속에 집어넣고 그 월렛을 기반으로 해서 돈을 주고받는데 지금은 저희 회사만 서비스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 서비스를 가져다가 쓰는 또 다른 B2B 기업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예. 네네. 예, 세이퍼트라는 네네. 서비스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핀테크 서비스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네. 이거는 또 어떤 서비스 기술인가요? 그러니까 저희 세이퍼트 월렛을 블록체인하고 좀 결합을 시켜서 예. 좀 그 금융 소외계층 또 아니면 어린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노년층이 좀 더 쉽고 편하게 그리고 예. 또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예. 세이퍼트 그야말로 블록체인 월렛. 예, 네네. 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 네. 포용시키겠다라는 네네. 취지군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떻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좀 더 예. 자세하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핀테크 서비스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많이 고도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 고도화가 되고 있는데 또 그 반면 노령화도 되고 있잖아요. 소비자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핀테크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는 그런 소비자들도 있는 네, 거예요. 기술 따라가기가 쉽지가 네네. 않아요. 그래서 네. 보면 아시겠지만 뭐 기차표를 끊는데 네. 엄마가 사고 싶은데 이거를 자녀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자녀가 사서 다시 또 맞아요. 엄마한테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페이먼트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하고 결합을 시켜서 이거를 금융을 제대로 그 소비자가 스스로 경험하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이거를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들을 네. 이 세이퍼트 블록체인 월렛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편하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소하려고 서비스를 만들고 네.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어르신들, 어린이들 키오스크 사용하기도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네네. 네 그런 분들까지 다 네. 금융 산업 쪽으로 포용시킬 수 있다. 네네. 네, 네. 그런 기술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네. 자 김영미 대표님, 핀테크 산업의 현황은 좀 어떨까요 요즘에?
그야말로 지금 핀테크 산업은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예. 글로벌 핀테크 그 시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2014년도서부터 20년까지만 하더라도 14년도에는 1조 6천억 원 달러 정도 되던 시장이 6년 만에 5조 달러 규모로 성장을 한 예, 시장이고요. 6년 만에 5조 달러요. 네. 예, 글로벌 시장이 그렇고요. 또한 예. 우린 그 핀테크 지원센터가 그 작년에 보고서에 따라도 글로벌 핀테크 투자 건수가 2011년 866건에서 2021년 8,439건으로 예. 해마다 25.6%가 증가하고 있고요. 같은 기간에 투자 규모는 209억 달러에서 2,690억 달러로 연평균 29.3%. 그러니까 매해마다 30% 이상 성장하는 굉장히 그 각광받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 우리나라 핀테크 현주소는 사실은 좀 초라한 편입니다. 아, 네. 글로벌 시장 현황에 비해서 우리가 좀 뒤처지는 편이라고 네, 볼 수 맞습니다. 있을까요? 특히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시아 금융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비전도 하고 예. 그 여의도를 금융특구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놓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2022년 3월 기준으로 해서 서울은 16위 정도 국제금융센터 지수라고 하는 것에서 16위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요. 그 동북아 경쟁 도시인 상하이가 3위, 그리고 홍콩이 4위, 베이징이 6위, 그 일본의 도쿄도 7위고 또 중국에 있는 선전도 8위인데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뒤처진 양상입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사실 이제 이 규제 해소와 그다음에 그 핀테크 육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서울이 지금 현재 16위. 네. 예, 상당히 많이 이제 뒤처지는 편인데, 아니, 이렇게 박소영 대표님처럼 이미 25년 전에 이렇게 핀테크에 눈을 뜨고 시작하신 분들도 계신데, 평균적으로 봤을 땐 상당히 좀 뒤처지는 편이라고 볼 수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 박수경 대표님은 예. 얼마 전서부터도 그 핀테크 포럼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고 기업 예. 간에도 서로 연구도 하고 정부에 건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도 만드셨었는데요. 예. 어떻게 보세요? 박 대표님, 우리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기업 간의 활동들 어떻게 해야지 이 산업을 좀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네, 2014년에 그 고 이민아 교수님께서 어느 날 포럼을 하나 만들어서 좀 이끌어봐라 이러셔가지고 제가 그 명을 받잡고 예. 포럼을 이끌긴 했는데 사실 그게 제가 크게 많은 기여를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일단 제가 노력했던 거는 스타트업들에게 좀 긍정적인 그 역할을 해주려고 되게 노력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스타트업들의 입장에서 좀 대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질문하신 것처럼 정부에게 당부하고 싶다면 우리가 좀 더 그 등수가 좀 더 쑥 올라가려고 한다 그러면 예. 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완전히 문턱을 완전히 없애고 일단은 먼저 한번 그 기업이 뭔가를 트라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후 심사를 하는 형태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은 예. 정부가 심사를 해서 그 심사에 통과를 하거나 아니면 정부 규제 당국에서 생각하는 그 규제에 딱 맞는 업무가 아니면 사실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누구든지 왜냐하면 또 특히 제가 이제 핀테크 업계에 있어서 알고 있는데 조절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렇게 뭐 거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리스크나 투자자나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할까봐 항상 우려하는 부분 때문에 이 규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예.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만들면 그 서비스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뭐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들일 경우에는 한도나 이런 것들을 쪼갤 수 있어요. 뭐 10원 단위로 테스트를 하라. 거래를 네. 하라. 10원 단위로 아무리 테스트를 많이 해도 문제가 있으면 몇십 원이거나 몇백 원이거나 몇천 원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냥 문턱을 아예 없애는 거죠. 아예 없애고 다 한 다음에 충분히 뭐 6개월간 10원 단위나 100원 단위로 거래를 한 거를 가지고 와서 심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을 때는 거꾸로 뭐 이거를 완전히 뭐 허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예. 식으로 해서 더 과감하게 모두가 들어와서 모두가 더 많은 테스트나 많은 시도나 많은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린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그런 순위가 더 많이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문턱을 단순히 낮추는 게 아니라 아예 아예 없애달라. 네. 그러니까 선시도 후 테스트, 후 심사 뭐 네. 이렇게 하는 거. 먼저 기회를 주고 네네. 그 다음에 평가해서 네네. 네, 규제를 없애고 또 지원을 해주는. 네네. 네. 네.
그게 핀테크는 더더욱이나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한도라든지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를 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제도 많고 문턱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뭐 기업을 또 이제 경영하고 영위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아요. 25년 전에 이 IT 쪽에 핀테크 사업을 시작했다. 전 생각만 해도 정말 이쪽 계통에는 제가 문외한이라서 네. 예, 암담한데 어떠셨어요? 뭐 힘든 점이라는 게 뭐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인증서 관련돼서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인증서 관련해서요. 네, 고객 인증서 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글로벌 서비스를 지향하다 보니까 예.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결제 뭐 이런 부분에서는 고객 인증서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제가 뛰어넘기가 어려웠거든요.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결제하고 싶은데 한국의 스토어에서 결제하고 싶은데 고객 인증서는 없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네. 또 이제 여성 이제 IT 쪽 기업 리더로서 어려운 네. 점도 혹시 있었을까요? 여성으로서 예. 여성이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점이라면 그냥 대부분의 다 남성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예.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같이 끼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네. 있었던 것 이외에는 여성이기 때문에 더 어렵고 여성이기 때문에 더 쉽고 이런 거는 그다지 없었던 것 같고 예. 네네. 근데 문화가 아무래도 좀 남성들끼리 뭐 친하게 지내는 데 있어서 이렇게 뭐 어울리는 문화 이런 데 제가 잘 끼기가 좀 어려운 부분 이런 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또 제가 극복해야 될 일이었던 거니까. 네. 그러니까 네. 25년 동안 말 그대로 IT 쪽 산업으로 핀테크 산업으로 한 우물을 파오신 거잖아요. 네. 예. 네. 뭐 그간에 사실 뭐 어려움으로 말하자면 뭐 정말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전반이나 산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혹시 시기는 혹시 있으실까요? 카드 대란 때. 카드 대란 때. 네, 그때가 기억납니다. 제일. 예. 네. 저희가 처리한 거래 중에서 막 부도가 쭉 났을 때. 예. 네, 그랬을 때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저희가 거래 처리를 해주고 상점들이 그 저희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상점들이 이제 문을 닫으면 그 거래로 인한 그 피해를 저희가 가지고 와야 됐었어요. 예. 네, 그랬을 땐 대량의 부도나 이런 걸 저희가 안아야 됐을 때 그럴 땐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네, 그 금전적 손실로 어마어마한 금전적 손실로 돌아오는 거니까 그걸 제가 이제 떠안아야 될 때 그럴 때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 이 사업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던 뭐 계기랄까요? 뭐 원동력이랄까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아니요, 저도 힘들어서 네. 너무 이제 이 사업을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었고 네. 다른 아이템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긴 네. 있었었는데 좀 몇 번 이렇게 다른 아이템이나 이런 걸 시도해봤었지만 결국엔 조직이나 우리 회사의 어떤 그런 플랫폼 자체가 이 페이먼트하고 그다음에 이 핀테크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결론적으로는 지금 와서는 보면 다른 거는 이제 다음 생에나 해야 되는 네. 거고 앞으로도 계속 아마 핀테크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사실 이 분야가 아직도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핀테크라는 산업 자체가 네. 예, 정부의 지원이나 뭐 그런 정책이나 뭐 아직도 이제 문턱을 많이 낮춰야겠지만 좀 바뀐 변화들도 좀 사업하면서 감지를 좀 하셨을까요? 네. 핀테크 지원센터가 지금은 생겼죠. 예. 네, 핀테크 지원센터가 지원센터가 생겨서. 있어요. 네, 그래서 핀테크를 하려는 기업들이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던가 또 뭐 핀테크 하려는 기업들에게 뭐 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 하신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예.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과거에는 금융권에서도 또 되게 이제 그 핀테크 기업을 조금 뭐랄까 경쟁적으로 바라보셨었는데 지금은 항상 이제 파트너 아까 왜 STO 할 때도 보면 증권사들이 다 파트너십으로 이 업무를 풀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의 경우에도 한국에서 핀테크 서비스에 대해서 시도해볼 만하다 예. 이런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그 토스라는 빅 블러도 생기고 그래서 예. 핀테크가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분들도 좀 많으세요. 근데 엄밀히 지금 이 핀테크 산업에서 규정을 하자면 그냥 뱅킹이 모바일화된 모바일 뱅킹과 핀테크는 조금은 좀 구분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진짜 기존의 은행을 그냥 모바일화 시키는 서비스가 아니라 뭔가 이제 혁신적 서비스가 되려면 정말 핀테크 산업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지금 그 기대가 하는 부분들이 뭐 P2P 대출이라든가 중금리 대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그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한국은 그 유일하게 P2P 랜딩 그러니까
다수의 투자자들이 그 자금을 랜딩을 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다시 또 이제 랜더들이 돈을 빌려갔다가 다시 그 랜더들이 다시 돈을 반환하는 이 구조에 대한 것들을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법적으로 라이센스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라이센스 취득이 시작된 이후로 한 50개 이상의 사업자가 이 P2P 예. 랜딩 사업자가 생겼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유저나 소비자들이 P2P 랜딩 사업자에게 가서 자금을 빌린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좀 더 적극적인 홍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진정한 핀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자, 박 대표께서 보시기에 혹시 지금 앞으로의 핀테크 시장, 앞으로의 뭐 이제 미래 전망, 그동안도 상당히 급성장하면서 발전해 오긴 했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AI라던가 예. 또 아니면은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부분하고의 어떤 그 핀테크하고의 접목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기업들이 단순히 자기 핀테크에만 이게 함몰될 것이 아니라 이종 간의 사업, 이종 산업하고의 어떤 그런 결합, 융합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핀테크 서비스가 오직 한국에서 어떤 그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시각을 좀 더 넓게 가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김 대표께서는 어떻게 네. 보세요? 예. 안 그래도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사실 지금 STO 핫하지 않습니까? 예. 페이게이트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바가 있는 걸로 알겠는데 살짝 좀 힌트 좀 아, 주시죠. STO 증권형 토큰이요? 네. 예. 직권형 토큰이라고까지 하기는 그런데 저희가 자회사가 있어요. 네오프레임이라고. 근데 그 네오프레임에서 그 P2P 회사들이 투자자가 투자를 하면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게 생깁니다. 예. 그래서 그 원리금 수취권을 사실상은 유동화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P2P 원리금 수취권의 유동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서 뭐 이제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타사보다는 P2P 쪽에 경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하고 저희 자회사가 원리금 수취권 거래 관련된 거래소를 한번 시장에 내보는 것이 지금 저희의 목표입니다. 예. 네.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시기라고요. 예. 네.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아직까지 시간 여유 있으니까요. 네. 이럴 때 이제 회사 소개와 자랑을 하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자회사가 지금 증권 쪽에서는 20년 이상의 업력을 갖고 있는 예. 네오프레임이라는 자회사인데요. 자회사가 지금 주요 증권사들의 모든 그런 MCI나 투자 정보 관련된 그런 솔루션들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긴 한데 그동안은 이제 서비스를 납품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 본사 모회사의 그 페이게이트의 P2P 서비스하고 같이 결합을 시켜서 원리금 수취권 관련된 그 거래를 한번 원리금 수취권 유동화하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기획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혹시라도 저희가 만약에 서비스를 오픈을 하게 되면 많은 그런 증권 쪽이나 은행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 화면이 나오는데 저희가 블록체인하고도 연결을 시켜가지고 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게이트는 많은 그런 기업들이 자금들을 움직이는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 확인, 그다음에 프로드 디텍트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자금 세탁 방지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시장을 건전하게 하고 투자자나 소비자를 보호하는 쪽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나가면서 계속 더 많은 거래량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성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블록체인과 연계한 또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제 선보이신다고 하는데 네. 증권형 토큰 관련해서도 그렇고 네네. 앞으로 또 이제 페이게이트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김 대표님. 이렇게 이제 핀테크 업체들,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뭐 앞으로 이제 전망과 미래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우리 핀테크 업체에서는요. 핀테크냐, 네. 핀테크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 어떤 그러니까 차이죠? 그냥 파이낸셜이 더 중요한 그냥 거기에 이제 테크니션만 들어가는 예. 핀테크가 아니라 사실 핀보다는 테크, 새로운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금융 시장이 변화가 되고 혁신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더 만들어야지 사실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바로 페이게이트가 이제 그런 부분들 앞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내놓으시고 그다음에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파트너십으로 해서 서비스들을 많이 하지만 소비자들의 여러 가지 뭐 위험이라든가 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개인정보라든가 분들이 하는 부분들이 잘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핀테크의 기술을 고도화시키면 앞으로는 사실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업의 그 발전 방향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일어날 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좋은 예,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와우온의 김영미 대표와 글로벌 핀테크 전문기업 페이게이트의 박소영 대표이사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네, 회사의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